네, 오늘 3부에서는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했던 여당의 최근 지지율이 하락 추세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 추세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소개해드리죠. K스택 컨설팅의 이상일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빗속을 뚫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비를 더 많이 맞게 되더라고요. 아, 왜요? 몸집이 크니까. 아,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정장 지지도 같은 경우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그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왔는데, 갤럽 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추세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차가 아직은 있는 걸로 지금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두 조사 결과가 다른 겁니까? 그 두 조사기관의 이제 지지율 추이 방향성은 비슷한데 네. 폭이 좀 다르잖아요. 그 격차의 그렇죠. 폭이 다른데 이게 아마 그 리얼미터는 주로 이제 그 자동응답 조사, 그러니까 응답자가 전화 녹음을 듣고 그렇죠. 본인이 ARS. 선택해서 답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예. 이제 이 조사에 대한 민감도가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민감도라면 무슨 얘기냐면은 예. 보통 이제 여당 지지율이 좋을 때 예. 그럴 때는 여당 지지층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응답에 참여를 한다는 얘기죠. 어허. 최근에 어떤 이 하락세 국면에서는 그런 어떤 여당 지지층 내지는 중도층의 어떤 그 뭔가 분위기가 좀 빠지고 오히려 이제 보수층이나 비판층의 그 강도가 좀 세지면서 이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응답에 임하기 때문에 네. 지지율 격차가 좀 더 좁혀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장 큰 차이는 조사 방법이고요. 예. 조사 방법이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자동응답이고 갤럽의 경우에는 면접원이 직접 전화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사 방법에 따라서 두 조사 기관의 차이가 한 약 10% 차이, 꾸준히 그 정도 나요. 아, 그러니까 계속. 이제 ARS의 경우에는 자동응답 방식이기 때문에 대체로 그냥 정당을 선택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면 아주 그 정당을 선호하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죠. 그래서 지지 정당이 없다. 그래서 갤럽 조사를 보면 무당층의 상당히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조사가 더 정확하냐고 질문드리면 일장일단 있다라는 대답이 나올 걸로 알고 있기 아니요. 때문에 질문은 추세를 안 드리- 봐야죠. 네, 안 같은 드리겠- 조사 기관의 추세를 보는 게 필요하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안 드리고 추세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도 이제 전제로 깔고 지금부터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추세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하락 추세다. 네.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의 어떤 지지도는 상승 추세다. 이거는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네, 그렇습니다. 원인 진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하락 추세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두 분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 이제 내용과 방식입니다. 그 내용이라고 그러면 결국 정치에서는 이제 정책이 중심이 될 텐데 네. 이제 정책에 대한 성과들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이 그 상징적이 되겠죠. 계속해서 이제 수정 정책들을 내고 있지만 네. 목적한 효과가 이제 빠르게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이제 부작용들이 나오면서 정책에 대한 역량 평가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것만으로는 좀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특정 정책 하나의 어떤 그 잘못이나 실기 때문이라면은 이게 출렁거림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가 또 반등하기도 하고 정책 자체에 대한 이슈에 좀 집중이 되는데 네. 그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완만하게 계속한 하락세를 보여지는 거는 이 정치의 방식에 대한 어떤 유권자들과의 소통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그 얘기는 뭐냐하면 부동산 정책 같은 정책의 내용도 있지만 이제 거대 여당이죠.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이 된 이후에 그 국정을 리딩해 가는 모습들, 그 속에서의 어떤 그 태도가 과연 이제 국민들이 다수가 기대한 것과 맞는 것이냐, 혹은 너무나 이제 강력한 일방통행식 정치를 지금 가져가거나 내지는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정치로 이렇게 막 달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좀 국민들한테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뭐 독선, 독주, 네, 오만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깊이 성찰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내용에 대한 부분은 성과가 나타나면 반전될 수 있고 예. 또 고치면 좀 이제 반등할 수 있는데 태도에 대한 부분은 사실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소장님께서 태도를 지적을 하시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도 그 이유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과연 초기에 이제
총선 때도 그랬고 집권 초기에 예. 당선될 당시에 가장 그 국민들한테 호평받던 부분이 소통 부분이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소통 역량, 소통 정치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는 상당 부분 많이 희석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양한 노력들하고 정책들을 펴지만 그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해가는 과정들, 그 설득의 과정이나 노력이 과거만큼 보여지지 않으면서 이런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도 일부 어떤 유권자들은 국민들은 좀 초기하고 좀 달라진 게 아닌가 대통령이 이런 어떤 느낌도 있지 않을까. 꼭 그렇게 정책만 갖고 저는 지지율하게 나타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배종찬 소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세 가지 이유로 보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논란이죠. 예. 대통령 지지율도 내려가고 여당의 지지율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내려가요. 이게 그만큼 연동돼 있거든요. 예, 물론 그렇긴 하죠. 근데 부동산 논란이 왜 지지율에 치명적이었느냐? 그 부동산 이전의 이슈들은 주로 정치 현안이 많았습니다. 검찰 네. 또 다른 이제 법안 통과 같은 부분들은 주로 이제 정치적으로 구분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부동산은 철저하게 경제적인 거죠. 경제적인 이해관계이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심지어는 지지층에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40대 사무직, 네. 호남이거든요. 예. 근데 호남도 흔들려요, 조금씩. 그다음에 사무직도 꽤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40대는 견고한데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논란이고 예. 두 번째는 이 여당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여당의 이미지가 이 상임위를 18개 다 가져갈 때만 하더라도 일하는 국회 만들자고 하는데 힘 좀 실어주자. 여당 압승하지 않았느냐. 이때까지만 해도 여당의 명분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은 달라요. 근데 이때는 뭐냐. 아니 좀 지지층에게도 좀 물어봐 달라. 여론을 좀 수렴해 달라. 현장에 전월세 구하는 사람들의 여론이 어떤지. 이렇게 되면 어떤 층들이 이탈을 하게 되냐면 중도층이 이탈하게 돼요. 그래서 여당의 이미지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야당 동정론입니다. 최근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호남을 방문했는데 방문 이전에 이미 호남에서 흔들렸고 지지율이 이 여당의 지지율이 그리고 호남에서 야당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이건 동정론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반사이익이 크다고 봐야 될 겁니다. 반사이익이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큰 이유는 여당이 계속 이제 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의논하라, 좀 협치하라. 이게 이제 여론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서울 민심, 30대 민심, 또 가정주부층 민심이 움직이게 되면서 야당 동정론이 작동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로만 모아서 한번 그럼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너무 오만한 태도가 결국은 여론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지금 두 분이 만약에 분석을 했다면, 그럼 한번 이런 가정을 한번 정반대의 경우, 다시 말해서 이게 그러면 시간이 이제 급하다라고 여당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계속 질질 끌려다니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오히려 만약에 무능 프레임이 만약에 씌워졌다면 그때는 또 여론은 어떻게 움직였을까라고 정반대의 상황 한번 가정에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 이제 이상일 소장께서 말씀하신 태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정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물론 이제 그렇게 법안들을 단독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좋아 보였다고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이제 코로나 추경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입법 부분들은 일정 부분 그만큼 시급하고 다급했다라는 부분도 많은 분들이 인정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네, 부동산 정책이 방향을 선회한 적은 없거든요.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일단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정책이 부작용을 냈을 때 그거를 시급하게 막기 위해서 법안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좋진 않지만 인정할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태도나 방식의 문제라고 보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그런 과정에서 이게 설득의 대상이 오히려 이제 지금 여당의 모습을 보면은 과거 야당 혹은 시민운동,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을 할 때 어떤 그 공격수들의 모습으로 정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법안들이 시급하게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이걸 설득하는 그 설득의 정치가 그게 국민을 상대로 하든 야당을 상대로 하든 그런 부분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는데, 오히려 특정한 문제들을 메시지나 사람을 공격하는 정치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은 180석에 가까운 거대 군단이 됐는데
있는데 여전히 저격수 정치에 매몰돼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서 오히려 다수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보다는 반대 논리를 꺾거나 이기는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힘으로 다수의 힘과 제도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정치는 국민들이 볼 때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문제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얼마나 그러면 토론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에게 그걸 얼마나 이제 세세하게 알리려고 노력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 싸움을 하는 거 그것이 아닌 경우 이 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일례로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그 부동산 관련 발언, 국회 발언이 굉장히 그 입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제 화제가 됐는데 이런 과정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국민을 상대로 내지는 정치권 전체를 상대로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동시에 병행되거나 적어도 그런 노력들은 좀 더 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생략되고 너무나 속도전으로만 치닫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불편하게 보이거나 과연 정말 잘하는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우리 배종찬 선생님께 한번 이 점을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대통령 지지도나 민주당 지지도의 반등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지금 그 예상을 하세요? 반등 가능성이 있죠. 그래요?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추가로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떨어졌던 게 이른바 조국 사태 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 지지도나 민주당 지지도가. 근데 그것이 이제 다시 반등이 되면서 총선 전까지는 뭐 60%가 넘는 대통령 지지도가 이렇게까지 갔잖아요. 네.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재현될 수 있느냐 그것까지는 가지를 못할 거냐라고 하는 점에서 한번 좀 진단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죠? 공행진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반등하게 되면 여당도 연동해서 덩달아 이제 반등을 하게 되는데 핵심은 이 지지층들이 아주 강력하게 결집을 하고 중도층이 회복될 때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이슈에서 왜 회복이 안 되느냐? 계속해서 이것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투기 건설 아무도 반대 안 합니다. 두 번째 공급 확대 반대 안 합니다. 근데 왜 내부 반발이 나왔을까? 왜 지지층이 하락하고 있을까?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한 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틀렸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만 확실하게 신뢰를 줘달라. 신뢰를 달라.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정책을 계속 내놨을 때 지지율이 회복되기는 잘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국면이 지나고 나면 정치 이슈로 넘어갈 겁니다. 검찰 이슈, 검찰 개혁 이슈, 공수처 설치 이슈, 그리고 내년 되면 이제 선거가 있고 곧 이제 전당대회도 있죠. 네. 이런 정치적 이슈를 통해서 지지층들은 충분히 또 결집하고 또 중도층도 회복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여론을 분석해 보면 부동산 문제였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좀 해소하면 논란을 해소하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아닙니다. 이 논란은 좀처럼 해소되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정치적 이슈 내년 되면 보궐선거가 있죠. 후내년은 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같은 해 지방선거가 있죠. 다른 이슈를 통해서 지지층과 중도층이 결집될 때 이 논란과 위기 국면이 탈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지지율이 반등돼요. 배종찬 선생 말씀은 간단히 정리하면 부동산 시장은 최소한의 어떤 안정화를 네. 일단 그 해놓고 다른 정치 이슈로 전환이 된다면 반등 가능성이 이제 다시 현실화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대로 가면은 내년 서울시장도 부동산 선거가 되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최상일 소장을 어떻게 진단하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일 소장님. 네. 네, 저도 좀 그 부분 비슷한데 부동산 정책이 워낙에 지금 화두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이제 목적한 정책 효과가 좀 나타난다면 그래도 이렇게 일관되게 밀어붙여서 정책 성과를 내는구나를 입증하면서 네. 뭐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총선 직후에 나타났던 고공행진 지지율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부동산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정책 이슈는 항상 이해관계가 좀 얽히잖아요. 예. 뭐 대다수가 다 좋고 혜택을 받는 정책들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지율의 어떤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 계기를 만들 수는 있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그렇게 막 높은 지지율로 고공행진하는 흐름들은 나타나기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 일단 제 판단이고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남은 부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국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통성과 가치를 다시 세우는 부분일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권력기관 개혁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정과 정의 처음에 경제 이슈는 계속 상수로 작동하지만 경제 이슈만 가지고 전체를 풀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 결국 기본적인 어떤 문재인 정부의 그 의미를 살리는 과정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그 국민의 전체적인 동의를 얻어내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이나 반대 논리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병행된다면 아마 뭐 그 지지율의 어떤 하락 국면들은 충분히 이제 방어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들이나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거처럼 이렇게 국민과의 소통이나 설득 노력들이 좀 줄어들고 비판 논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분위기거든요, 사회적으로. 네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물론 이런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유튜브 관련되는 방송도 그렇고 언론에서 이제 토건 세력들이 너무 이렇게 부각되다 보고 목소리를 높이니까 여기에 이제 영향받아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일견 제한적으로 또 부분적으로는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런데 유튜브나 이런 데 지금 그런 의견이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이 정책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안정적이기가 참 쉽지 않고 네. 또 신뢰를 가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 부동산 정책인데 그래도 따져봅니다. 네.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 언론의 영향도 있긴 할 텐데 그게 전적은 아니거든요. 그게 또 언론의 영향이었다면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한 두어 달, 뭐 세 달 정도 지나고 나서 해소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게 해소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언론의 영향만으로 원인을 삼기에는 좀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상일 소장께 이 점을 좀 여쭤볼게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가 아까 이제 배종찬 소장의 그 진단대로 반사이익이라고 한다면 자체 상승 동력은 별로 없는 겁니까? 최근에 저는 꼭 이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상승 국면이 반사이익인 건 맞지만 네. 동정론 때문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데 사실은 뭐 별로 이렇게 국민들 다수로 봤을 때는 동정하는 분들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왜 상승하느냐라고 보면 최근에 그래도 뭐 미래통합당이 뭔가 변했다라는 큰 한방은 없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에 과거의 그 장애투쟁에 매몰되던 정치 이런 것들을 접고 어쨌든 소수가 됐지만 원내에서 뭔가를 풀어보겠다 그리고 새로워지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과정기는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도 과거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지면서 아직까지 이제 큰 기대감을 주는 정치를 회복하지 못했지만 네. 적어도 이제 기대 수준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통합당에 대한 그 정도에서는 그래도 변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을 좀 주면서 어떤 이게 대신에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만큼 거대 여당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견제 심리나 견제론이 커진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상호작용이 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국민 대한당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굉장히 반사이익으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독립적으로 이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안을 내놓고 그 공감도가 높아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럼 제가 동정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정치적 이슈는 동정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건 경제적 부동산이기 때문에 반사이익이 그래도 지지율 상승을 하는데 작용을 하고 있다,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슈의 전환이 그러니까 하나의 관건이 들어갔고 이제 배종찬 소장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후 이제 하반기 정치 일정상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일 소장, 배종찬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